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그 보신 동영상에서 아픔도 우리 오늘 이제 뭐 여러분 그 PPT 자료 보셨으면 고통, 통증 이런 제목이 나오는데 우리 아픔도 기쁨도 아까 뭐 축구에서 골 넣고 난 뒤에 그 보는 사람들이 다 좋았어 하고 뛰었죠. 그런 뭐 환희도 공감하고 그리고 앞서 제가 정서라는 것이 얼굴 표정이 가장 정서 표현에 있어서 중요한 부위다 얘기를 하고 뭐 그 태어날 때부터 그 얼굴에 그렇게 주의 집중하는 어텐션하는 기능이 있고 거울 유런을 토대로 이런 모방과 공감이 부지불식간에 일어나며 다른 동물들도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 물론 우리는 이제 그런 모방하고 해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의식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우리는 어 가능하게 하는 이제 그 뇌를 갖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감이라는 것은 즉 사회적 상호작용에 있어서는 토대가 되어지고 가장 중요한 부위이고 결국 공감이란 것은 바로 감정, 정서 이걸 어 바탕으로 한다. 즉 감정, 정서가 공감 그리고 사회적 인지의 그 토대가 되어진다. 바로 그런 것들에 있어서 어 신경계에서 중요한 뉴런들을 학자들이 거울 뉴런이라 이름 붙이고 그것이 뇌에서 전두엽, 두정엽, 척두엽에 이렇게 존재하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동영상에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는 명제가 있는데 그게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런 얘기를 이제 했다고 전해집니다. 근데 그것의 그런 철학적인 명제에 대한 과학적인 증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이제 거울률은 이다. 이렇게 이제 소개를 했는데 그 생물학에서 DNA 이중 낯선 구조를 발견하게 된 것이 아주 중차대한 그러한 발견이라고 여겨지는데 소위 이런 그 뇌과학 또는 뭐 인간의 정신, 마음이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분야에 있어서는 이 거울 뉴런의 발견이 DNA 이중 낯선 구조 발견만큼 그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공감 그리고 그 우리 동영상 끝자락에 사이코패스 해서 나왔는데 바로 그것이 거울 뉴런과 관련된 장애로 여겨지고 우리가 오늘 다룰 내용이에요. 바로 사이코패스라는 것이 그 사회에서 요구하는 어떤 적응적인 행동을 하지 못하고 소위 윤리 도덕적으로 뭐 일탈된 그런 경우를 얘기를 한다면은 바로 이러한 거울 뉴런을 바탕으로 한 부지불식간에 일어나는 모방과 공감이 바로 이러한 사회성 발달과 관련해서 도덕하고도 관련된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아까 거울 뉴런과 관련해서 그 거울 뉴런이 그 위치하는 부위가 뇌에서 전두엽, 두정엽, 후두엽이라 했는데 그중에 지금 오늘은 우리가 첫째 시간부터 계속 아까 5장 끝자락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바로 이 전전두엽이 바로 이러한 음 공감 그리고 아까 어 거울률은 자기 인식하고도 관련된다 얘기를 했는데 그건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살펴볼 테고 자기 인식 그리고 이런 도덕성 발달 그리고 사회적 관계 속에서의 어떤 판단, 의사결정 이런 것과도 관련해서 특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리고 아까 5장 끝자락에 얘기할 때 손해와 관련해서 얘기할 때도 그 알코올에 가장 취약한 부위 중에 하나가 이 전전두 피질 전전두엽이다. 그리고 전전두 피질 전전두엽은 CEO와 같은 기능을 한다고 했는데 바로 CEO와 같은 기능을 하는 이 부위가 지금 거울 뉴런을 토대로 한 공감 그리고 이러한 도덕성 발달을 포함하는 어떤 사회에서의 적응적인 행동을 할 수 있게끔 그런 CEO, 사장님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기능이 잘하지 못한다면은 그때 주어지는 판단, 의사결정 그리고 내가 보여지는 어떤 행동이란 것은 사회에서 부적응적인 그런 행동들이 나타나겠죠. 그것이 이제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아까 동영상 끝자리에 나오는 그런 사건 사고에 해당하는 당사자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거울 유령과 관련 장애 중에 첫 번째 오늘 두 개만 뭐 다룰 텐데 첫 번째 이제 자폐 스펙트럼 장애입니다. 아까 자폐 스펙트럼 장애 그 거울 유런의 발달과 관련해서 이미 얘기를 했는데 그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바로 거울 유런 그리고 거울 유런이 사회 인지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것과 관련된다. 그래서 타고날 때부터 이 거울 유런과 관련된 그런 구조적, 기능적
차이, 그리고 발달 중에 그런 사회적인 상호작용의 그런 정상적인 그리고 충분한 사회적 상호작용의 결핍, 이런 것들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는 것이 일어날 가능성을 높인다. 그렇게 되어질 때 결국 소위 자폐증이라 얘기하는 그런 경우에 보면은 좀 눈 맞추기도 하기가 쉽지 않고, 그리고 뭐 우리 그렇지 않은 입장에서 보면 안 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그리고 뭐 저런 그 이외에 여러 사회적인 행동에 있어서 발달이나 결여가 있고, 그리고 뭐 언어 발달에도 결국은 언어라는 것이 소통 아닙니까? 둘 이상의 관계에서. 그리고 우리는 또 언어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또 자기 인식에도 이제 그것이 관련될 텐데, 그런 것들 언어 발달에 있어서도 장애가 이제 자폐 스펙트럼 장애 증상 중에 이제 중요한 증상들 중에 이제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번 시간 중 얘기한 거울 유론과 사회 인지와 관련해서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볼 텐데, 여기는 좀 더 자료를 요 이 페이지에서 하나 더 추가하면은 정서적 표현의 관찰과, 이게 또 정서적이란 말이 나오죠. 그래서 정서라는 게 사회 소통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이것이 이제 근본 토대가 되지는데, 정서적 표정의 관찰과, 이 정서적 표정은 뭐 몸짓도 있을 수 있겠지만 바로 얼굴 표정이 되겠죠. 그 관찰하고, 그리고 모방하는 동안에 거울 신경 체계, 저 거울 신경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죠. 아까 두정엽 전두엽에도 있고 두정엽에도 있고 척두엽에 있으니까 이것들 다 묶어서 거울 신경, 거울 뉴런 시스템이라 부르는 거예요. 이 경우에 지금 뇌를 지금 이쪽이 이마 쪽이, 이게 뒤통수 쪽이에요. 체계의 활성을 이제 뇌 스캔을 해서 이제 여기 보여주는 거예요.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아이들은 정상 발달을 보이는 아이들과 비교해 낮은 우측 전두 활성을 보인다. 그래서 빨간색 및 노란색 영역이었는데, 여기 빨갛게 노랗게 표현한 부분인데, 이 부분이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이런 정서 표현을 관찰 모방할 때 이 부위가 활성화가 덜 되더라라는 거예요. 즉 활성화라는 것은 우리가 익히 배웠던 그런 활동 전이가 일어나고, 그리고 시냅스에서는 신경 전달물질이 분비되고, 또 다음 세포에서 그런 전기적 신호를 일으키고 하는, 이건 이제 활성화라 얘기하는데, 지금 여기 표시한 이 부위에만 하더라도 뉴런이, 즉 거울 뉴런이, 거울 신경세포가 뭐 한두 개가 있겠습니까? 그죠? 엄청난 숫자가 있을 텐데, 하여튼 이 부위가 전반적으로 그런 활동, 활성화가 낮더라. 그런데 그 중에서도 뭐 오른쪽 부위, 여기서 우측 전두라는데 오른쪽 부위가 그렇더라. 그리고 여기 그림상으로 보아서는 이게 전두라도, 그죠? 이만큼이 전두엽이 될 텐데, 전두라도 더 앞쪽 전전두엽에 해당하는 부위죠. 이 부위 활성이 낮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는 좌뇌, 우뇌 두 쪽이 있는데, 오른쪽 뇌가 우리의 몸, 그리고 우리 몸을 매개해서 이 환경과의 관계 속에 더 밀접하게 관여해요. 왼쪽 뇌는 상대적으로 우리 몸과 우리 환경에 대해서 우뇌보다는, 오른쪽 뇌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멀어요. 예, 멀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우측 뇌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정서라는 말과 못해서 얘기하자면은, 결국 정서라는 것은 우리가 기쁘다 슬프다라고 우리가 자각하게 되는 거는 전문적으로 표현하면 감정이 되는 것이고, 그러한 감정을 가능하게 하는 모든 과정을 정서다, 이렇게 간단하게 대별할 수 있어. 그러면 이 정서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 몸의 상태, 이 환경과 맞부딪혀 있는, 환경상의 날씨가 춥다 덥다 뭐 밝다 어둡다 이런 도가 환경이지만, 내 주위에 어떤 사람이 있으며 몇 명이 있으며, 그 사람들이 나랑 친한 사람이냐 아니면 나를 적대시하는 사람이냐, 그 사람들이 어떤 행동과 말을 하느냐, 이것들이 결국 다 내 몸을 매결해서 마주치게 되는 환경이 될 텐데, 바로 그런 환경상에서 내 몸의 상태가 어떠냐라는 것이 바로 정서에 해당하는 자료가 되어지고, 그것이 결국은 뇌에서 이렇게 저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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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되어서 우리 인간의 경우처럼 내가 자각할 수 있는 형태까지 되어지면 그걸 감정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래서 바로 이런 몸과 가까운 부위가 좌뇌보다는 오른쪽 뇌, 우뇌이기 때문에 우뇌는 정서적인 뇌다, 이렇게 심플하게 얘기를 할 수 있어. 우뇌는 정서적인 뇌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뇌를 보여주는데, 자폐 스펙트럼 장애 같은 경우에는 정상화에 비해서 이러한 차이를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고 그렇게 진단할 때는 이러한 장애라고 진단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정상들 목록이 있겠죠. 그 목록들의 어떤 그런 기준에
해당해야지만 이런 장애라고 이름 붙일 텐데 그러한 증상들의 정도가 어떠냐에 따라 즉 그런 증상들이 심할수록 바로 이 거울 뉴런의 활성이 낮더라는 거야. 증상이 심할수록 거울 뉴런의 활성은 낮더라 해서 상관을 보이는데 부적 상관, 즉 마이너스 상관을 보이더라라는 걸 또 여기서 이 연구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자폐 스펙트럼 장애, 거울 뉴런과 관련해서 사회적 관계에 대해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정상 발달과 관련해서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거울 뉴런과 관련된 장애, 거울 뉴런 관련 장애 두 번째, 아까 앞서 동영상 앞 시간 끝자리에 봤던 동영상에서 봤듯이 바로 사이코패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바로 이 거울 뉴런과 관련된다고 여기져요. 이 신경 뉴런 시스템이 전두엽, 두정엽, 측두엽도 있지만 아까 운동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그죠? 이 전두엽 중에서 이 전전두엽이 이 뇌에서는 CEO, 사장님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바로 이런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 있어서 그렇고 반사회적 성격 장애에 있어서 그렇고 이런 전전두엽의 구조와 기능이 구체적으로 우리는 거울 뉴런 하니까 전전두엽에 있는 거울 뉴런의 구조와 기능이 정상과보다는 차이가 있더라.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그것이 결국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에도 차이를 낳더라.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최저 시간 조현병 얘기를 하고 또 그 이후에 뭡니까 그 중동 얘기하면서 보상 경로 얘기하고 또 우리 지금 앞 시간에는 운동까지 얘기를 하면서 운동 명령을 내리는 데 있어서 운동 계획을 세우는 CEO와 같은 역할 이런 것들 얘기를 하고 오늘은 거울 유런과 얘기 관련해서 얘기를 하면서 계속 전전두엽, 전전두 피질이 언급되고 있어요. 그래서 전전두엽, 전전두 피질이 40세까지도 발달하는데 바로 청소년 시기. 여러분 청소년 시기를 좀 지났다지만 그래도 많이 벗어나진 않죠. 40세까지 발달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나이가 바로 전전두엽 피질을 가장 많이 발달되어지고 전전두엽 피질의 발달에 가장 민감한 시기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생활을 하고 달리 얘기하면은 여러분 이제 학생이니까 그죠? 어떤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가 이 전전두의 기능하고 무관하지 않겠죠. 아까 지금 자폐 스펙트럼 장애 같은 경우에 타고날 때부터 이 거울 뉴런의 구조와 기능에도 뭔가 차이가 있었지만 바로 초기의 그런 사회적인 관계 내에서의 그런 경험이 어떠냐가 발달에 영향을 줘서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증상이 나타날 확률을 높인다고 했는데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 성인이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전전두엽이 발달하고 있는 민감한 시기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주어진 바로 그런 사회적 환경 내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행동하고 경험하느냐가 또 40세까지 발달을 한다고 하니까 그 이후의 발달과 결국 사회 내에서 사회 인지와 관련해서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또 어떠한 차이를 날 수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런 측면에서 지금 반사회적 성격장애 이런 경우에도 거울 뉴런이 타고날 때부터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동영상 끝자리에 봤듯이 봐줄 사람도 없고 쳐다볼 사람도 없다면서 텅 빈 거울이라는데 그 다 지금 그 텅 빈 거울이라는 것은 비유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바로 거울 뉴런, 거울 그 말을 따서 거울 뉴런이 구조적으로 기능적으로 그리고 선천적으로 후천적인 그런 선천적으로 그리고 발달상의 차이가 있는 것이 이러한 반사회적 성격 장애, 즉 사이코패스와 관련된다. 이렇게 이제 거기서 동영상에서는 이제 비유적으로 얘기를 했다고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어쨌든 사이코패스는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쓰는 말이고 그 미드에 있어서 쓰는 말인데 전문적으로는 사이코패스를 하지 않고 사회병질이라 합니다. 사이코패스를 여러분이 검색해 보시면 저도 이제 검색해 봤지만 해 보면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거는 정신질환 이런 일반적인 의미로 정의되어 있는데 우리 이제 바로 이제 반사회적 성격 장애 관련해서 아까 그 미드에서 나온 뉴스에서 나온 그러한 경우를 사이코패스를 하는데 전문서적에서는 이 사이코패스를 사회병질이라 그래요. 사회병질에서 이걸 소시오패스라 그래요. 소셜 할 때 이것이 사회란 뜻이 아닙니까? 소사이어티 이렇게 할 때 그리고 소시오는 이제 패스라 그래요. 이 패스가
느끼다 이런 의미가 있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소시오패스 사회병질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쨌든 사이코패스든 사회병질이든 이게 바로 반사회적 성격 장애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사회적 성격 장애가 이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를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물론 반사회적 성격 안에는 사이코패스 또는 소시오패스 말고도 다른 것들이 있는데 지금 우리는 사회적 반사회적 성격 장애 중에 바로 사이코패스라는 걸 지금 이제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이코패스는 뭐 자기가 한 행동, 결과에 대해서 그 행동이 어떠한지를 판단을 못한다. 판단에 오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 내가 예를 들어서 타인에게 어떤 그런 고통을 줬는데 그러면 타인이 그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면은 뭐 거기에 대한 뭐 예를 들어서 비명을 지른다면 소리가 될 테고, 그죠? 고통스러워하는 몸짓이나 표정을 본다면 이제 그 시각이 될 텐데, 청각 시각이 될 텐데, 어쨌든 그러한 정보가 나한테 주어지면 아까 거울 유런이 그러한 감각들을 통해서 결국은 상대방의 행동을 부지불식간에 그 사람처럼 똑같지는 않지만 거기에 해당하는 행동을 모방한다. 즉 뇌 안에서는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것처럼 활동이 되어지고 바로 그럼으로써 부지불식간에 그 사람이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내가 공감할 수 있게 할 수 있게 되는 토대가 되어지는데 바로 거울 유런이 그런 역할을 못하니까 자기가 한 행동의 결과가 어떤지를 모르는 거죠. 그리고 바로 모르니까 내가 한 그 행동이 잘한 건지 하지 못한 건지 즉 자기 인식에 결여도 낳는 거예요. 그래서 거울 유런이 상대방을 모방하고 공감하는 것뿐만 아니라 바로 거울 유런이 자기 인식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 스스로를 내가 어떻다 저떻다 인식한다 의식한다는 것은 결국은 뭡니까?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인식이 정상적으로 형성 발달되는 것이지 뭐 어떻게 뭐 태어나자마자 그죠? 무인도에 똑 떨어져서 혼자 평생을 살았다면은 그 자기 인식은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인식하는 것과 그게 판이하게 다를 거야. 그래서 어 우리는 사회적 동물, 아까 명주도 얘기했지만 사회적 동물로서 우리 사회 안에서의 우리의 적응적인 나가 누구다라고 내 스스로 인식하는 것은 바로 타인에 대한 모방 공감 그리고 그것과 뭐 동전양면처럼 그죠? 같이 일어난 자기 인식인데 바로 그 토대에 거울 유른이 있고 사이코패스나 사회병질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거울 유른과 관련된 그런 구조적 기능적 문제가 선천적으로 또는 후천적으로 이렇게 차이가 있어서 바로 자기 통제력 결핍. 그게 자기 통제력인 것이 아까 범죄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사이코패스의 재범률 한 번이 아니고 두 번, 세 번 반복되는 사람들을 보니까 자기 통제력이 결핍돼 있다. 아까 전전두엽, 전전두피질이 CEO 기능을 한다고 했는데 CEO와 같은 기능이 바로 자기 통제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여러분이나 저나 어느 만큼 성숙되어 있느냐. 아까 전전두엽의 발달이 가장 민감한 시기다. 여러분한테 그렇게 얘기했는데 어느 만큼 여러분이 저나 성숙되어 있냐, 잘 발달되었냐의 한 지표가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얼마만큼 잘 통제하느냐, 잘 억제하느냐의 지표가 되어져요. 뭐 여러분이 지금 학생이니까 뭐 제가 가장 대표적인 예를 들 수 있게 공부란 이름으로 하게 되는 이제 뭐 학교 생활이나 이제 학업이 될 텐데 바로 어렵고 힘들고 귀찮고 하기 싫지만 그것을 내 스스로 셀프 컨트롤 즉 하기 싫음에도 불구하고 억제하고 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전전두엽 그리고 거울 유런과 무관하지 않는 그러한 성숙의 지표가 되어져요. 결국은 그것이 전전두피질이 CEO와 같은 사장님과 같은 여러분 사장님 되면은 뭐 좋은 차 좋은 집에 연봉이 높으니까 좋을 것 같지만 리더가 되면 될수록 그 조직 전체를 다 이끌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힘들고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스스로 자기를 채찍질하고 억제하고 그런 역할을 잘해야지만이 좋은 리더예요. 그런 것들이 안 되면 결국 좋은 리더가 아니고 그 조직은 결국 붕괴될 수밖에 없을 텐데 결국 그런 것이 안 되어지는 만큼 즉 전전두피질이 지금 거울 요런과 관련해서 그러한 기능이 안 되어지는 만큼 여기서는 극단적으로 사이코패스 사회병질을 예를 들고 있지만 안 되어지는 만큼 뭐요? 충동성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뭐 하기 싫으면 갓 때려쳐버리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면 잘라버리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면 뭐 아까 뭡니까? 동영상 뉴스에처럼
죽여버리는 거죠. 우리는 뭐 대부분의 경우에 그런 것들을 주변에서 보기 힘들지만 뭐요? 하다가 하기 싫으면 때려 그죠? 뭐 그냥 내 지금 당장에 뭐 게임하고 싶고 술 한잔 먹고 싶고 낮잠 자고 싶고 이런 식으로 행동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사이코패스 같은 경우 그것이 극단적으로 그죠? 정도에 있어서 아니면 뭐 그런 모양에 있어서 그것이 극단적으로 나타나서 그런 충동성이 즉 CEO 전전두 피질의 자기 통제, 억제 되지 않아서 그것이 즉 사회적 부적응, 즉 범죄로 나타난다는 거야. 그래서 이러한 범죄율이 높은 사람들을 보니까 폭력 전과가 뭐 여러 번 있는데 그중에서도 첫 번째 폭력이 그죠? 그것이 심하면 심할수록 즉 폭력성이 심하면 첫 번째 전과와 관련된 그런 그 범죄가 폭력성이 심하면 심할수록 두 번, 세 번, 네 번 반복하기 쉽다는 거야. 그게 뭐야? 처음에 그만큼 큰 뭐 진짜 크다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심각한 그런 폭력을 저지른다는 것 자체가 바로 충동성이나 자기 통제에 관련해서 그러한 조건이다. 뭐 또 그러한 결과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이 사이코패스 사회병질이라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이 뭐 10살이 나타나든 20살이 나타나든 50에 나타나든 간에 그동안 살아오는 동안에 좀 어떻게 발달했느냐, 달리 어떻게 경험했느냐, 그리고 타고날 때 뭐 아까 이 거울 요령 관련해서 구조적 기능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런 것들에서 결정될 텐데 설사 태어날 때 그런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살아가는 동안에 그것이 잘 발달하게 되면 그것이 안 드러날 수도 있고 아까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든지 이런 형식으로 안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CEO와 같은 기능을 하는 전전두 피질 그것이 뭐 첫째 시간에 조현병과 관련해서 첫째 시간입니까? 둘째 시간입니까? 둘째 시간이죠. 우리 신경전달 물질한 것이. 조현병과 관련해서 상황 판단한다는 것이 바로 그 상황 판단이 우리가 봤을 때는 카드 분류 검사였지만 그것이 결국은 사람과의 관계가 되어지면은 그죠? 이 사회 내에서 사람과의 상호작용 관계에서 상황 판단에 해당하는 것이죠. 바로 여러분하고 저하고 지금 그 수업이라는 사회적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매 순간 저도 매 순간 그죠? 판단하고 의사결정하고 문제 해결하고 우리 문제 해결 뭐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이 내용을 어떻게 하면 잘 전달할 수 있을까? 그걸 잘하게 되면 문제 해결을 잘한 것이고 여러분이 이거를 얼만큼 잘 이해 할 수 있을까? 잘 이해하고 수업 학업을 어떻게 뭐 어떤 여러분이 기대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마치게 되면은 그것이 결국은 문제 해결이죠. 바로 그런 것들의 전전두피질이 CEO와 같은 기능을 하면서 이렇게 자기 통제력, 자기 인식, 충동성 조절 이런 것과도 관련된다는 거. 여기 사이코패스 같은 경우에 이제 극단적인 경우를 예를 들었지만 우리의 경우에 그런 식으로 적용해서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 세 번째 거울 요령과 사회인지입니다. 사회인지는 뭐 이제까지 쭉 얘기했죠. 그리고 지금 우리는 뇌에 관련해서 거울 요령을 보고 있으니까 이미 사회인지 신경과학이라는 걸 하고 있는데 제가 다시금 이제 뒤에는 이제 통증과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제목을 다시 붙여봤고 이미 얘기했듯이 거울 요령은 사회화 바로 그 처한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적응적이게 우리가 생활하는 데 행동하는 데 중요한 토대가 되어진다. 이것이 뭐 우리 국가라는 이름의 사회도 될 수 있고 그죠? 여러분이 속한 뭐 우리가 속한 학교라는 사회도 될 수 있고 당장에 여러분하고 저하고는 우리 수업 타이틀 안에서 만나는 그것도 사회예요. 그죠? 거기서 내가 어떻게 적응적인 행동을 하고 판단하고 의사결정하느냐가 거울 요령을 토대로 그리고 거울 요령과 관련해서 지금 전전도 피질의 어떤 그런 발달, 기능하고도 관련된다는 걸 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동영상이 있는데 The neurons that shaped civilization, 즉 civilization, 사회 또는 문화 뭐 다르지 않죠. 사회화한다, 문화화한다, 뭐 그것이 뭐 같은 말이라고 볼 수 있는데 뭐 전문적으로 사회학에서는 그걸 또 그 미묘하게 개념을 구별하겠지만 우리 지금 거울 요령 관련해서 보고 있는 맥락에서는 같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것들을 형성하는 the neuron 바로 그 뉴런 이게 뭐냐면 바로 거울 뉴런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게 될 동영상은 우리 앞서 환상감과 환상통하면서 동영상 봤는데 그 인도인 그 뇌과학자가 나와서 그 거울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손 환상지 없애는 걸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KBS 그 PD가 가서 이렇게 직접 인터뷰하고 찍은 장면이 있는데 바로 그 사람이 나와서 지금 강연을 하는 걸 지금 볼 거예요. I'd like to talk to you today about the human brain, which is what we do research on at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just think about this problem for a second. Here's a lump of flesh about 3 pounds, which you can hold in the palm of your hand, but it can contemplate the vastness of interstellar space. It can contemplate the meaning of infinity, ask questions about the meaning of its own existence, about the nature of God. And this is truly the most amazing thing in the world. It's the greatest mystery confronting human beings. How does this all come about? Well, the brain, as you know, is made up of neurons. Looking at neurons here, there are 100 billion neurons in the adult human brain, and each neuron makes something like 1,000 to 10,000 contacts with other neurons in the brain. And based on this, people have calculated that the number of permutations and combinations of brain activity exceeds the number of elementary particles in the universe. So how do you go about studying the brain? One approach is to look at patients who had lesions in different parts of the brain and study changes in their behavior. This is what I spoke about in the last TED. Today I'll talk about a different approach, which is to put electrodes in different parts of the brain and actually record the activity of individual nerve cells in the brain, and sort of eavesdrop on the activity of nerve cells in the brain. Now, one recent discovery that has been made by researchers in Italy, in Parma, by Giacomo Rizzolatti and his colleagues, is a group of neurons called mirror neurons, which are in the front of the brain in the frontal lobes. Now, it turns out there are neurons which are called ordinary motor command neurons in the front of the brain, which have been known for over 50 years. These neurons will fire when a person performs a specific action. For example, if I do that and reach and grab an apple, a motor command neuron in the front of my brain will fire. If I reach out and pull an object, another neuron will fire, commanding me to pull that object. These are called motor command neurons that have been known for a long time. But what Rizzolatti found was a subset of these neurons, maybe about 20% of them, will also fire when I'm looking at somebody else performing the same action. So here's a neuron that fires when I reach and grab something, but it also fires when I watch Joe reaching and grabbing something. And this is truly astonishing because it's as though this neuron is adopting the other person's point of view. It's almost as though it's performing a virtual reality simulation of the other person's action. Now, what is the significance of these mirror neurons? For one thing, they must be involved in things like imitation and emulation, because to imitate a complex act requires my brain to adopt the other person's point of view. So this is important for imitation and emulation. Well, why is that important? Well, let's take a look at the next slide. So how do you do imitation? Why is imitation important? Mirror neurons and imitation and emulation. Now, let's look at culture, the phenomenon of human culture. If you go back in time about 75 to 100,000 years ago, let's look at human evolution. It turns out there's something very important happened around 75,000 years ago, and that is there's a sudden emergence and rapid spread of a number of skills that are unique to human beings, like tool use, the use of fire, the use of shelters, and of course language, and the ability to read somebody else's mind and interpret that person's behavior. All of that happened relatively quickly. Even though the human brain had achieved its present size almost 300,000 or 400,000 years ago, 100,000 years ago, all of this happened very, very quickly. And I claim that what happened was the sudden emergence of a sophisticated mirror neuron system, which allowed you to emulate and imitate other people's actions. So that when there was a sudden accidental discovery by one member of the group, say use of fire or a particular type of tool, instead of dying out, this spread rapidly horizontally across the population, or was transmitted vertically down the generations. So this made evolution suddenly Lamarckian instead of Darwinian. In Darwinian, evolution is slow, it takes hundreds of thousands of years. A polar bear to evolve a coat will take thousands of generations, maybe 100,000 years. A human being, a child, can just watch its parent kill another polar bear and skin it and put the skin on its body, fur on the body, and learn it in one step. What the polar bear took 100,000 years to learn, it can learn in 5 minutes, maybe 10 minutes, right? And then once it's learned this, it spreads in geometric proportion across the population. And this is the basis of this imitation of complex skills, is what we call culture, and is the basis of civilization. Now there's another kind of mirror neuron which is involved in something quite different, and that is there are mirror neurons, just as there are mirror neurons for action, there are mirror neurons for touch. In other words, if somebody touches me, my hand, a neuron in the somatosensory cortex, in the sensory region of the brain, fires. But the same neuron, in some cases, will fire when I simply watch another person being touched. So it's empathizing the other person being touched. So most of them will fire when I'm touched in different locations, different neuron for different locations, but a subset of them will fire even when I watch somebody else being touched in the same location. So here again you have neurons which are involved in empathy. Now the question then arises, if I simply watch another person being touched, why do I not get confused and literally feel that touch sensation
merely by watching somebody being touched. I mean, I empathize with that person, but I don't literally feel the touch. Well, that's because you've got receptors in your skin, touch and pain receptors, going back into your brain and saying, don't worry, you're not being touched. So empathize by all means with the other person, but do not actually experience the touch, otherwise you'll get confused and muddled. Okay, so there's a feedback signal that vetoes the signal of the mirror neuron, preventing you from consciously experiencing that touch. But if you remove the arm, you simply anesthetize my arm. So you put an injection into my arm, anesthetize the brachial plexus, so the arm is numb, there's no sensations coming in. If I now watch you being touched, I literally feel it in my hand. In other words, you've dissolved the barrier between you and other human beings. So I call them Gandhi neurons or empathy neurons. And this is not in some abstract metaphorical sense. All that's separating you from him, from the other person, is your skin. Remove the skin, you experience that person's touch in your mind. You've dissolved the barrier between you and other human beings. And this, of course, is the basis of much of Eastern philosophy, and that is there's no real independent self aloof from other human beings, inspecting the world and inspecting other people. You're in fact connected, not just via Facebook and internet. You're actually quite literally connected by your neurons, and there's whole chains of neurons around this room talking to each other, and there is no real distinctiveness of your consciousness from somebody else's consciousness. And this is not mumbo-jumbo philosophy. It emerges from our understanding of basic neuroscience. So you have a patient with a phantom limb, if the arm has been removed, and you have a phantom, and you watch somebody else being touched, you feel it in your phantom. Now the astonishing thing is, if you have pain in your phantom limb, you squeeze the other person's hand, massage the other person's hand, that relieves the pain in your phantom hand. Almost as though the neuron were obtaining relief from merely watching somebody else being massaged. So here you have my last slide. For the longest time, people have regarded science and humanities as being distinct. C.P. Snow spoke of the two cultures, science on the one hand, humanities on the other. Never the twain shall meet. So I'm saying the mirror neuron system lies at the interface, allowing you to think about issues like consciousness, representation of self, what separates you from other human beings, what allows you to empathize with other human beings, and also even things like the emergence of culture and civilization, which is unique to human beings. Thank you. 여러 번 제가 본 영상입니다만 조금 전에도 뭐 여러분한테 보여주기 전에도 제가 또 한두 번 봤었는데 보면 볼수록 정말 대단한 내용입니다. 그 여러분도 그걸 공감 말 그대로 공감하고 그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음 기회에 또 한번 또 보길 바랍니다. 여기서 보면은 그 앞서 봤던 오늘 동영상이 좀 많은데 앞서 봤던 내용들이 또 다 여기 다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문명이라는 이름으로 다시금 여기서 강조하면서 거울류를 얘기를 하고 바로 이분이 이제 전문가인 환상통, 환상사지 우리가 배웠던 걸 가지고 또 거울류론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 앞서 본 동영상에서 이 조금 전에 이 라마찬드라는 사람이 언급됐습니다만 라졸라티라고 하는 이탈리아 그 과학자가 소위 이제 그 원숭이에서 처음 거울 뉴런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된 그러한 그 뉴런을 그 뇌부위 우리가 봤던 그 전두엽, 두정엽, 측두엽 이제 찾게 된 거죠. 그런데 거기 보면은 원숭이가 자기가 구체적으로 뭐 예를 들자면 땅콩을 집을 때 그때 활동하는 뉴런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땅콩을 집으려고 할 때, 아직 집지 않고 집으려고 할 때, 그것이 집을 때와 마찬가지로 그 뉴런이 활동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원숭이가 다른 원숭이가 땅콩을 집는 걸 볼 때도 자기가 땅콩을 집으려고 하거나 집었을 때 활동하던 그 뉴런이 활동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다른 원숭이가 땅콩을 집는 게 아니라 다른 원숭이가 땅콩을 집으려고 하는 걸 보기만 하더라도 또 동일한 뉴런들이 활동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봤던 아까 그 동영상에서 원숭이가 아니라 이제 원숭이가 사람이 땅콩을 집거나 집으려고 하는 행동을 보더라도 그 뉴런이 바로 거울 뉴런이 활동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뭘 할 수 있냐? 바로 무의식적으로 부지불식간의 거울 뉴런을 통해서 일어나는 모방과 공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토대가 결국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추론하고 그래서 저 사람은 지금 어떠한 의도로 나한테 어떠한 행동을 하려고 하는구나. 그리고 어떤 행동을 하면 저 사람은 나한테 어떤 의도를 갖고 행동을 하는구나라고 상대방의 마음을 우리가 소위 꿰뚫어 본다. 상대방의 마음을 우리가 안다라고 얘기하는 표현하는 그러한 경험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은 사회인지, 다른 말로 소통, 사회화, 결국 지금 동영상에 봤던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어떤 문명, 문화라는 것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신경학적 토대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이 사람은 뭐 바로 가상현실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가상현실이란 것이 결국은 우리가 지금 뭐 눈에 보이는 뭐 인공지능이니 뭐 AI니 이런 것들이 가상현실이 아니라 우리는 거울 유런을 지녔고 진화를 통해서 지니게 되었고 그리고 그 거울 유런을 통해서 모방과 공감 그리고 언어라는 것이 가능해지는 그 시기에 벌써 우리는 가상현실이라고 얘기하는 세계 속에 접어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동물에서도 본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어떤 좁은 의미의 얘기하는 그런 가상현실과 다르지 않는 그런 본질적인 측면에서도 거울류를 가진 동물들은 벌써 생물학적으로 진화 단계에서 가상현실이라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세계로 접어들었다라는 것을 여기서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을 통해서 문화와 사회화 되어지는데 언어라는 것도 아까 쭉 그 보여주는 그 프로젝트 상의 여러 가지 항목 중에 언어 발달이라는 것도 있었는데 바로 언어가 이러한 사회와 문화화에 있어서 그리고 소위 가상현실이라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능이고 바로 이런 사회와 문화화가 잘 안 된 경우가 자폐증이나 사이코패스다. 근데 그 기저에는 바로 거울류를 토대로 한 이러한 사회적 인지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자폐증 증상 같은 경우에는 바로 언어 발달에 장애도 나타난다. 이렇게 연결시켜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내용이 이제 그 우리 첫 동영상에서도 그 이제 팔뚝에다 그 침 꽂을 때 그죠? 아픈 걸 막 이렇게 공감하는 장면이 있었고 자기가 맞는 것처럼 막 찡그리는 그죠? 부지불식하게 모방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그 여러 가지 우리가 모방 공감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그런 정서, 감정도 있지만 뭐 다 다룰 수 없고 해서 제가 대표적으로 좀 통증, 고통과 관련해서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통증하고 고통이 어떻게 다릅니까? 통증은 우리가 말 그대로 아프다, 페인, 고통도 아프다. 근데 이게 뭐가 아프다? 우리 흔히 하는 말로 표현하면 마음이 아프다. 즉 심적으로 괴롭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영어로는 suffering 또는 hurt 이렇게 구별됩니다. 그래서 이 pain은 뭐 신체적으로 달리 하면 감각적으로 불편하다. 뭐 통증, 고통이 불편 정도는 아니죠. 불편 가지고는 그 충분히 이제 정서적 의미를 표현할 수 있는데 제가 일반적으로 얘기하자면 신체적으로 감각적으로 불편하다. 표현이 됐다. 고통은 뭐 심리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하면 정서적으로 아까 정서가 뭔지 제가 이렇게 저렇게 얘기했죠. 정서적으로 불편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실연을 당했다. 그죠? 정말 신체적으로 감각적으로 아픈 것만큼 오히려 그것보다 못지않게 더 심리적 정서적으로 고통스럽죠. 내가 지금 팔이 부러졌다. 칼에 베었다. 신체적 감각적으로 페인, 통증이죠. 그러면 그에 따라 당연히 수반에서 같이 뭐 심리적으로 불편하지. 내가 이렇게 당연히 뭐 다리가 하나 잘려 나간다. 뭐 사고로 어떻게 저떻게 해서 하면 돼. 아, 나는 너무 편안해. 행복해. 이렇게 경험하는 경우는 그죠? 상상할 수 없죠. 그런데 금방 얘기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인간의 뇌 통증 메시지라 했는데 이 활자가 작아서 잘 보이십니까? 제가 이걸 좀 키워보죠, 활자를. 예, 그림이 또 잘리는데 예, 됐습니다. 시상을 거쳐 몸감각 것질에 이르는 한 경로는 자 시상은 뭔지 지금 생략하고요. 몸감각 것질은 우리가 이미 본 1차 체감각 피질을 얘기를 합니다. 1차라는 말이 붙었다는 얘기는 2차, 3차도 있다는 얘기인데 어쨌든 다 뭉뚱그려서 1차 체감각 피질 몸감각 것질 얘기했는데 우리는 이제 1차 체감각 피질을 구체적으로 배웠으니까 1차 체감각 피질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몸감각 것질에 이르는 이 통로는
통증, 아까 페인이라고 쓴 감각 측면을 담당하고, 우리가 배웠던 시상하부, 이건 우리 뭐 언급하지 않았죠.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운동 전까지 배웠던 편도체, 그리고 오늘 띠긋질을 하나 얘기를 해야 되는데, 편도체와 띠긋질로 입력된 정보는 바로 정서적 측면, 통증, 고통, 아까 서플링이 얘기했던 이것과 관련되는 거야. 그래서 뇌에서는 제가 이 화면을 좀 줄이겠습니다. 음. 뇌에서는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이렇게 해서 몸감각 거칠까지 전달되어지는 감각적 측면에서의 통증 정보를 처리한 부위가 있고, 그리고 또 이게 움직이기 때문에 화살표가 빗나갔네요. 또 하나는 이렇게 해서 지금 편도체로, 그리고 여기 띠것질로 이렇게 전달되어지는 그런 정서적 측면과 관련된 고통, 이 두 개의 병렬적 회로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뉘기 때문에 만약에 이 감각, 정서적 측면과 관련된 이 편도체, 띠것질, 그중에서 지금 띠것질 이 부분이 망고지면 감각적 측면에서 페인이 있는데 고통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망고진 사람들은 오히려 이 뇌 부위가 망고지기 전보다 망고지고 난 뒤에 전반적으로 행복감이 높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왜 가능하냐면은 바로 이렇게 감각적 측면, 정서적 측면으로 나뉘어서 뇌가 기능적으로 또 구조적으로 이렇게 병렬 처리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고 일어납니다. 자, 여기서 띠긋질을 쉬었다가 이후에 뒤에 이 슬라이드 가지고 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